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또 아리스티포스의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 사내가 아리스티포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자는 우자와 어디가 다른가? 그러니까 아리스티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두 사람을 발가벗겨서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데려가 보라. 그러면 곧 알게 될 것이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네. 발가벗겨서 다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데려가 보면 안다. 현자와 우자가 누군가. 길들여진 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다른 것. 길들여진 말은 또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다르겠죠. 그런 것 같아요.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돌배나무, 돌벼락, 물벼락, 돌벼락, 돌병풍, 돌보송곳은 뭐예요? 돌보송곳, 돌보송곳. 송곳의 하나인데 철제의 자루를 구부려 중간에 나무 손잡이를 끼우고 끝에는 뚫을 구멍의 크기에 따라 송곳날을 바꾸어 끼도록 되어 있다. 비교적 큰 구멍을 뚫을 때 쓴다. 이것이 돌보송곳이라고. 돌보송곳. 돌보송곳이다. 돌보송곳. 이거요? 돌보송곳. 돌보송곳이 그래. 돌보송곳 처음 들어봐요. 돌보습, 돌보아 나가다, 돌보아 들이다. 돌보습은 뭘까? 돌보습. 돌보습. 이게 돌보습이야? 돌보습. 쟁기날.
쟁기날, 돌로 만든 쟁기날. 돌로 만든 쟁기날이 돌보습이래요. 돌보아 뛰고 나가다, 돌보아 뛰고 들이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이번에는 자, 소설을 보도록 하죠. 꿈이란 단어는 밤에 꾸는 꿈을 뜻하기도 하지만 각자 바라는 미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즐거운 꿈을 꾸면 다음날 산뜻하고 종일 기분 좋지만 악몽을 꾸거나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기분 나쁜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꺼림칙에 하루를 망치기도 하죠. 밝고 희망에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꿈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꿈은 형체가 불확실하고 어두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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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꿈의 신 올레 류케이에는 아이들이 자는 동안 우산을 타고 재미나 나타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놀라운 세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여준다가 없을 텐데. 보여준다. 보여주다. 보여주다. 보여주다 뛴단 말이야. 보여준다. 들려주다. 들려주다. 들려주다는 있네. 저마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상상 속에서 만나는 요정이나 신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현실에서도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죠. 이번 시간은 각자의 꿈에 관해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표현해 보겠습니다. 콜라주는 화면이나 종이, 사진, 천은 물론 핀, 열쇠, 이쑤시개와 같은 다양한 오제를 붙이는 기법입니다. 무거운 것도 붙일 수 있지만 나무판과 접착제도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붙일 수 있도록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상자에서 꺼내어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근사한 작품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상자 속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무엇을 골라야 할까? 잠시나마 꿨던 꿈이라는 것을 표현하자면 아무래도 제2의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뒤 삼촌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때로 돌아가야겠다. 일세주 출발해 디트로이트에서 직항으로 갈아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18시간 정도 걸렸다. 18시간가량 걸렸다. 16시간 정도 걸렸다. 제의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 내 초대로 비행기를 탄 이래 두 번째 비행이었다. 18시간이면 도달하는 반쪽 고향에 오기까지 무려 19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옆자리에는 또 내 또래의 한국 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같이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들으며 금세 친구가 되었다. 유학생의 경우 현민, 교포인 브라이언과 나는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주로 같이 다녔다. 미국에서는 만 20세 미만이라 술을 마시기가 까다로웠는데 한국에서 나는 이미 성인이었기에 술을 마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위스키 대신 입에 착착 감기는 소주의 맛에 빠졌고 삼겹살과 소맥의 환상적인 조화도 경험했다. 어눌한 한국 발음조차 매력을 발산하는 요인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가는 곳마다 데이트 요청이 줄을 이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한창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정호번이 우리 테이블로 오더니 정우의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자 정우가 내게 물었다. 대각선 방향이 있는 자주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너한테 마음이 있대. 이때 하면 이때가 이때 한국에서는 남자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다인 말이지.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여자가 먼저 신청하기도 해. 마음에 들면 이쪽으로 오라고 할까? 그렇게 술을 마시다 즉석에서 합석을 하기도 하고 모텔하는 곳에 가기도 했다.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모텔은 미국과 달리 잠시 쉬며 욕망을 분출한 장소로 이용됐다. 20살 에너빌의 촌놈이었던 나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성적 탐닉과 향락에 빠져 충동적인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한국에 와서 경험한 성적 체험. 예쁜 삶. 한국에 와서 성적 체험을 어찌 이리 가볍게 다룰 수 있단 말인가. 주인공이 그렇게 예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한국 땅에 18년 만에 와서 오랜만에 와서 18년이라고 그랬잖아. 19년 19년에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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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와서 섹스 경험한 세계를 어찌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단 말인가.
소설에 삽입되는 섹스나 섹스 장면은 섹스 얘기나 섹스 장면은 정말 유리잔처럼 조심스럽게 우아하게 다뤄줘야 한다. 그래야 독자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아 둘 수 있다. 독자의 눈길을 꼼짝없이 붙드는 좋은 기법이 바로 섹스 장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서울을 떠나 아버지의 고향인 남해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서울과 사뭇 달랐다. 서울과 남해는 복잡함과 한적함, 편리함과 불편함, 화려함과 수수함이 대조를 이루었다. 줄곧 시골 마을에 살아온 내게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인공도시였기에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긴장되어 줄곧 마음이 우뚝 서 있는 느낌이었다. 도도하면서도 난해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떠나 남해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추와 마늘 농사를 짓고 유자나무를 키우던 그곳에 아직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네가 윤경이 아들이가, 네가 장손이네. 인물 좋다. 다 한국놈처럼 생겼네. 하나도 안 섞인 것 같노. 그자. 맞다. 윤경이 제 아버지랑 똑같다. 아이가 야는 어깨가 떡 벌어지가 체격도 좋네. 하모하모 윤경이는 키가 좀 했는데 이런 식의 인사가 칭찬으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나를 이론으로 받아준다는 거 싫지는 않았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배척당하지 않고 수용된다는 것은 정체성이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지니게 한다. 그러나 소속감을 느낀 것도 잠시 한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또다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부유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 미국에서 19년 만에 찾아온 한국에 서울 남해에 대한 인상이 고작 이 정도였다. 아예 관찰도 연구도 정보 수집도 없이 그냥 자판 위에서 휙 지나치는 그런 묘사. 힘 빠지게 한다. 좀 더 리얼하게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남해 전경을 실감나게 그려놓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19년 만에 찾아온 한국, 서울 남해에 대한 인상이 고작 이 정도였다니. 아예 관찰도 연구도 정보 수입도 없이 그냥 자판 위에서 휙 지나가는 그런 묘사가 힘 빠지게 한다. 좀 더 리얼하게 미국과는 다른 한국 남해의 전경을 실감나게 그려놓기를 바란다. 그러나 소속감을 느낀 것도 잠시 한국을 떠나. 주두 너는 뭐가 되고 싶어?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꿈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도 있었고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에서 일하는 이도 있었다. 대기업에 취직하겠다거나 연예인이나 기자, 아나운서 혹은 IT 전문가 되겠다는 그런 종류의 크거나 작은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이었다. 클럽이나 술집에서 놀 때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고 아무런 의지나 의식도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들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미국에 있을 때 나는 주로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일했다. 일은 쉽고 단순했으며 사람들과 부딪히며 받는 스트레스도 거의 없었다. 먹는 것은 해결됐고 주급으로 집세와 차 활급을 내면 그럭저럭 살만했다. 살뛰고만 했다. 살만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다. 사람들은 있어도 꿈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꿈이나 희망, 근사한 장래 같은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것을 고민한 적이 없었기에 당황한 나는 얼떨결에 제2의 장래의 희망이었던 군인이라고 답했다. 사실 제2는 군인 중에서도 장군을 꿈꿨고 장래의 희망. 자명이 뭔지 몰랐던 어린 시절 나는 제2를 따라 장군이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장군 2명이 나올 거라며 호탕하게 웃곤 했다. 제2는 병에 걸리기 전 총과 칼, 수통, 벨트 등 군인에게 필요한 용품을 좋아했고 옷이나 신발도 밀리터리룩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적과 싸움을 하는 게임을 즐겼으며 게임에서 그는 언제나 영웅이었다. 제이는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재능으로 여겼고 장군이 되겠다는 뚜렷한 꿈이 있었다. 나는 어리기도 했지만 이후에 삶의 목표 따위를 세우거나 미래를 그려본 적이 거의 없었다. 제이가 하는 놀이를 따라하면서 나는 그의 세계에 익숙해졌지만 단순히 제이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그를 모방했을 뿐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잠시 자동차 레이서를 꿈꾼 적이 또 있었지만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접어버렸다. 군인, 그럼 상한학교에 다녀? 아니, 이번에 가서 지원하려고. 미국은 신체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의 미래는 점점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제이라면 어땠을까?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런 생각이 없던 나는 제2의 세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꿈 비슷한 것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입대를 준비했고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저도 생각 잘했어. 기왕이면 의무병 같은 게 좋을 것 같구나. 혹시 군대에서 나오더라도 나중에 전문대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자격증을 따면 간호사나 치유생사, 물리치료사 같은 일도 할 수 있어. 어머니는 나 못 믿어서 그러죠.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나와 빈둥거리는 내게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무시했지만 어머니는 낮은 한숨을 내뱉거나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부담을 주었다. 사관학교에 갈 정도의 실력은 안 되었기에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유생병에 지원하였다. 군에서 실시하는 의료 교육을 이수하면 유생병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군인이 되고 집도 떠날 수 있으므로 내게는 최상의 조건이었다. 리사를 떠나는 것이 걸리긴 했지만 리사가 기다릴 것을 알았기에 마음을 다졌다. 기품양은 어머니가 나보다 더 잘 봐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제2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곳으로 가서 제2가 꿈꿨던 미래와 조금이라도 닮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나날이었다.
갑판에 서서 담배연기를 날리며 바라보는 하늘은 에너빌의 하늘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나 선명한 파란 바탕에서 마음껏 유영하는 흰 구름의 자유는 어쩐지 에너빌과 달라 보였다. 그곳에 제이와 나의 꿈 비슷한 것이 올망졸망 매달려 서서히 자라다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멈춰 뛰고 버렸고, 더는 꿈이라는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 이미 군대 갔다 와서 돌아온 주인공이 군대 갔다가 돌아온 주인공이 여자친구와 헤어져버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독자들이 이 군대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김 빠진 맥주 같다는 느낌이 든다. 긴장감을 이끌어갈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한 소설가요. 플롯 연구를 다시 해야 할 듯하다. 회상을 멈춘 나는 나무판 파란 천을 씌운 다음 솜을 이용해 구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비와 꽃과 별과 노래를 구름에 매달았다. 꿈은 비현실적이었기에 아름다우고 찬란한 법이다. 그렇게 사라진 나의 꿈과 달리 수위와 에바는 여전히 빛나고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수위가 완성한 콜라주의 배경은 우주를 연상시켰는데 천으로 눈을 한 녀석을 중심으로 우주선이 각각 행성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었다. 나는 상처받는 사람들을 마음의 눈으로 대하는 진정한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의 상처부터 치유해야겠죠. 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해요. 슬픈 마음을 자주 가지면 그쪽이 발달하고, 반대로 행복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죠.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며 깨닫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다. 알려띄고 주다. 알려주고 싶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 걸까 종종 자신에게 물어봐요. 꿈이 꿈을 벗어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의사도 사제도 상담소 다 아픔을 겪겠죠. 중요한 건 이겨내는 거잖아요. 수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는 따뜻하고 선선한 사람 부드러울 거고요. 반드시 좋은 테라피스트가 될 거예요. 에바가 차근차근 말을 이었다. 그렇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수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안쓰러웠다. 나는 수희의 제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타인과 대화하는 일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나를 인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뭐랄까 수희는 상대를 편하게 하면서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의 힘이 꿈을 이루게 할 거라 믿습니다. 내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수희는 짐짓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표현 묘사가 삽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대화 사이에 이런 식의 표현, 이런 식의 묘사가 습관처럼 삽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에바는 나무판 위에 천으로 집을 지었는데 집 뒤편으로 사과나무 두 그루가 보였다. 앞마당에는 유모차 탄 아이와 부부가 앞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에요. 조그만 수영장 딸린 시골집에서 파이를 굽고 잼을 만들며 말이죠. 아빠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기 때문에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서 그저 꿈에 불과한 거죠. 에바가 자신이 없는 듯 말끝을 흐리자 수희가 장난처럼 말했다. 결혼을 안 한다.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건 다 자신할 수 없는 말 아닌가요? 에바처럼 다정하고 유쾌한 성향이라면 분명 좋은 가정을 이룰 거예요.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크기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저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고 믿었다. 꿈이란 허상에 불과해서 반짝거리는 것이라고 만약 이룰 수 있고 성취한다면 목표라는 단어가 적절했다. 목표는 빛나지 않게 그 자리에 세워두고 알아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도달하면 되었다.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던 내게 꿈은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이름이거나 외계의 단어처럼 낯설고 의미 없었다. 그래도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름다운 사실이었고 꿈 역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파도처럼 밀렁거렸다.
소설 전개나 서술에서 항상 주의할 점은 소설가 나름 애써 언급했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너무 평이하거나 너무 상식적이거나 너무 진부하거나 너무 기시감이 든 것이라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뻔한 정보나 지식이나 세계관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좀 더 사고, 사유, 사색의 품과 깊이를 치열하게 치열하게 탐색하고 그 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뭐야? 프랑게님이 별풍선을 쐈어요. 프랑게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문학상을 꼭 받게 돼서 상금으로 보답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세실리아님, 프랑기님 프랑기님 축하랍니다.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반가워요. 네. 그리고 프랑기님이 53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꼭 몇 달 안에 문학상을 받아서 문학상 상금으로 복을 배시 10배로 더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쇄된 죽음. 오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을 걸려고 합니다. 티머시는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죽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면서 해골이 인쇄된 종이를 들어 보였다. 각자 기억하는 죽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 해골 모형을 프린트한 종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겁니다. 사랑이란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인가 붙여도 좋습니다. 내게 있어 언제 어디나 존재하는 투명한 창과도 같았다. 죽음은 그 창을 통해 세상을 쳐다보지만 동시에 그 창은 나를 가두었다. 잡지에서 벌거벗은 갓난아이의 사진, 작은 십자가, 카이보이, 총, 배, 군인 따위의 사진을 찾은 다음 찢어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골을 채웠다. 해골을 채운 것이 무엇인지 나만이 아는 비밀로 해두고 싶었지만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했다. 우리 네 사람은 비밀의 공동체로 엮여 있기에 지금으로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법칙이었다. 에바의 해골은 초록색 잎과 화려한 꽃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에게 죽음은 무엇이었기에 저토록 원색적인 색을 사용했을까?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데비드, 캐시, 레이첼, 매슈, 그리고 나를 포함한 5명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밤을 새우다가 마약을 하곤 했죠. 그 중에서 네이첼과 제일 친했어요. 서로 통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네이첼은 예뻤고 화려하면서도 쿨한 성격이었기에 인기도 최고였는데 2년 전 약물 과다로 세상을 떠났어요. 레이첼을 어둠의 세계에 끌어들인 사람이 나였기에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에바가 흐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불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울지 않던 그녀가 친구의 죽음에는 경향된 반응을 보였다. 나는 에바의 어깨를 안고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한참을 아기처럼 서럽게 울더니 서서히 평정을 되찾았다. 다양한 문양으로 채워진 수위의 해골은 각양각색의 색연필로 칠해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색깔의 톤은 어두운 편이었다. 저는 이것이 동생 그리고 동생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아이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손이 자꾸만 어두운 색 연필 쪽으로 나갔거든요. 죽음 뒤에도 내가 동생과 그 친구들을 기억해 준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보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수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너무나 많은 죽음으로 인해 나의 밤은 괴로움의 잠식당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도 죽음의 장면들과 죽어가다 죽어뛰고 가는 죽어가는 사람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다. 나의 해골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꺼내기 쉽지. 아무래도 제2의 죽음부터 시작해야겠지. 성년이 되는 제2의 8번째 생일 파티에는 아버지와 친척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정아와 엔지만 빼고 다들 식당에 모여 오랜만에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로 처방받은 약이 좋은지 제2의 상태도 안정적이었고 요 몇 달은 발작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제2는 계속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불러댔다. 아버지는 제2의 곁에 앉아 밥을 떠먹여주며 수화를 들었다. 아버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마지못해 법적 양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아버지에게 나는 그다지 따스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 아버지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뭔가 애견을 했던 것일까?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집에 머물렀다. 차를 타고 떠나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배웅하고 나서 어머니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서 나를 배신한 것, 나와 너희들을 떠난 것, 제이를 돌보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 어머니는 진작 용서했잖아요. 용서하려고 했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네 아버지는 내게서 도망친 이후 계속 피하기만 했을 뿐 잘못을 빌지 않았어. 이미 용서했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 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의무가 원망이 남아있었나 봐. 그런데 오늘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 걸 보니 이제야 모든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가 돈은 안 줄 겁니다. 너는 도대체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일군 재산인데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고생하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뭐든 시작하면 좋겠어.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 학교는 안 간다고 했으니 그럼 제대로 직장을 구해야지. 됐어요. 대화는 항상 돈벌이 어쩔 거냐는 식으로 끝내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쯤 아버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덕수염을 약간 기르고 대화와 대화를 이끌어 갈 때 그 사이사이에 감칠맛 나는 묘사를 끼워주길 바란다. 저번에는 혼자 피자를 데워 드시더니 얼마 전에는 제이를 묶으니 바라며 눈물을 글썽이까지 했다. 우리와 같이 살 때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할머니가 싫어하기도 했지만 아버지 자신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잔디를 깎거나 장작 패는 것, 운전하고 차나 집안의 설비를 고치는 것 따위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를 나답게 축해세웠던 아마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늘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믿으며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다 했다. 다 했다. 항상 강하게만 했던 아버지가 눈물을 보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쯤에서
할머니에 대한 언급도 살짝 흘려 놓았으면 좋겠다. 소설의 시야에서 떠나버린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독자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쯤에서 할머니에 대한 언급도 살짝 흘러놓았으면 좋겠다. 소설의 시야에서 떠나버린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독자들이 궁금해 할 테니까.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며 그게 좋은 쪽인지 안 좋은 쪽인지 헷갈렸다. 아버지가 진짜 미국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더해 약한 모습을 본 그날 나는 마음이 심란했다. 도끼로 내리치거나 바늘로 찔러야만 아픈 것은 아니다. 때로는 포근한 양털, 이불이 막 봉우리를 튀우는 장미꽃이 배부를 찌르기도 한다. 아버지는 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자상했지만 결코 약한 적은 없었다. 지금의 아버지는 바람에 흔들린 촛불처럼 나약해 보였다. 결국 원하는 모든 것을 거머쥔 정아가 승자했다. 남편과 자식이 있는 가정, 커다란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집, 벤츠 자동차, 거기에 그럴싸한 헤어숍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게임을 하다가 잠이 오지 않아 새벽녘까지 이런저런 생각이 젖어 있는데 정막을 깨고 깊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아무래도 고양이 이름 깊은 양에 대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고양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놓는다면 더 나을 듯하다. 아무래도 고양이 이름이 깊은 양에 대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고양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놓는다면 더 나을 듯하다.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단어는 암묵적으로 약속한 금기어였기 때문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이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연기하며 살았다. 제이에게 미래는 없었고 병명조차 알 수 없어 약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상태가 좋아질 리 없었지만 마치 영생을 보장받은 양 하루하루를 살았다. 제이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심술궂게 굴며 나를 지배했다. 그랬다. 나는 여전히 그의 조정을 받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부당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나의 형이자 친구이자 나의 일부였다. 제이는 18번째 생일을 지낸 다음날 눈을 뜨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잠이 든 듯 움직이지 않는 그를 깊은 양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 좀처럼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 깊은 양이 계속 시끄럽게 우려대자 나는 깊은 양을 찾으러 일어섰다. 울음소리는 제이의 방에서 났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섬찟한 느낌이 들어 제이를 쳐다봤다. 제이는 답이 없었다. 나는 곧장 어머니를 부르러 갔고 제이를 본 어머니는 의사를 불렀다. 제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이때 제이의 누워있는 모습에 대한 스케치가 아주 세밀하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묘사의 백미를 보여달라. 이때 제2의 누워있는 모습에 대한 스케치가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묘사의 백미를 이곳에서 보여달라. 아버지의 관심이 차와 낚시에 몰려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삼촌은 서부와 총에 정신이 홀려 있었다. 카우보이 사진이나 총을 든 근육질의 남자 배우가 등장하는 포스터로 도배질한 삼촌의 방은 남성미가 물씬 풍겼지만 정작 삼촌은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삼촌은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전 과목 성적은 언제나 A+를 나타났기에 학교에서는 괴물, 교회에서는 천재로 통했다. 내게 삼촌은 백과사전이었다. 신을 제외하고 일상 모든 이치와 사람, 동물, 사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촌이었다. 달이나 해, 별에 관해서도 할머니와 다르게 말해 줄 수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토끼나 선녀, 바구니, 밧줄 같은 게 등장하지만 삼촌은 지구와 목성, 토성, 은하수를 그리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삼촌은 왜 삼촌이야? 너희 아빠의 형제이기 때문이지. 가족과 친척의 관계는 촌으로 표시하거든. 우리가 고개를 가뚱거리자 삼촌은 연필과 종이를 들고 나왔다. 여기 아빠 어머니가 있고 제가 쥐두가 있어. 너희는 아빠 엄마의 일촌이고 제이와 주두의 관계는 이촌이야. 아빠와 삼촌은 이촌. 여기에 아빠에게서 나온 너희의 이를타면 우리 관계는 삼촌이 되는 거야. 겉모내 사촌들도 다 그렇게 계산한 거야. 재현이 묻자 삼촌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현은 이해 안 되겠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 알아들었다는 신용을 했다. 그럼 엄마랑 아빠는 부부는 존수를 따지지 않아 영촌이지. 헤어지면 남이 되니까 헤어져. 이혼한다는 거. 주디나 에디 엄마 아빠처럼 부부는 헤어지면 그만이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만 눈물을 쏟았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좋았지만 가끔 할머니 때문에 싸울 때가 있었다. 할머니 앞에서 아빠는 무조건 할머니 편을 들었다. 어른한테 대꾸해서는 안 된다는 제이와 주두가 커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좋겠나. 얼마나 제대로 아빠의 그런 소겠지만 정말 이런 정보들이 왜 여기 나와야 하나? 왜 여기에 나와야 하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장 중요한 플롯 구조 위에 올려놓은 이유는 뭘까? 중요한 정보도 아닌 걸
같아요.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소설을 포기한 걸까? 도대체 독자들의 안중에 없는 걸까? 누구를 위해 소설을 쓰고 있는 걸까? 어른한테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고 제이와 주두가 커서 우리한테 그러면 좋겠냐고. 엄마는 대체로 아빠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정말 화가 머리까지 씻어올 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았다. 엄마가 지지 않고 할머니처럼 자식한테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다고 반격하는 아빠는 그렇게 잘잘못 따지니까 기분 좋으냐며 더 받아쳤다. 엄마는 서름에 벗고자 쉽사리 운운하며 서럽게 느끼고 난처나 표정을 한 아빠가 달리는데 때로는 엄마 아빠가 냉정 상태로 돌입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두 분이 헤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을 졸이다가 제이에게 이혼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매번 제이는 어른스럽게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영천이라는 말에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제이도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삼촌을 쳐다봤다. 이런 너희 엄마 아빠 절대 헤어지지 않아. 삼촌이 잘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삼촌은 이런 어린 날을 살렸고 안심한 나는 울음을 그쳤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유한이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 나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여 이미 흘려놨던 정보를 반복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엄마 아빠의 갈등을 주기적으로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독자들은 자꾸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 때문에 소설을 읽게 될 테니까. 삼촌은 미시간 주립대학의 경영학과 장학생으로 가면서 집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삼촌은 내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했다. 정말 나 이 총 가져도 돼? 조립이 취미였던 삼촌은 총과 탱크, 군인과 같은 모형을 많이 갖고 있었다. 제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눠 가져야 할 물건이었다. 그래 가져. 나는 진짜 총을 사려고 해. 진짜 총. 총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 총은 사람들을 해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총으로 막을 수 있는 거지. 총은 경찰이나 군인이 적에 대항하거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믿었다. 적이나 동물과 싸우는 데 필요한 것이지 삼촌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총이 필요할 이유는 없었다. 신발은 유리조각이나 뾰족한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고 우산은 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며 집은 추위나 더위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준다. 도대체 총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의 목적은 총의 모형을 얻는 것이었기에 그쯤에서 질문을 멈추고 총을 집어들었다. 집어들다. 없어? 대학 기숙사로 떠난 삼촌은 집에 들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아버지가 정아에게 가버린. 이후에는 거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삼촌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삼촌의 소중한 시간에 나를 기억해 준 데다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밥게 해준 것.
밥게 해준 것. 아씨 너무도 고마웠다. 그건 아버지나 어머니도 해주지 않은. 해주지 않았던 커다란 선물이었다. 변호사자 회계사인 삼촌은 미시간주의 앤 아버의 숙모와 살기 위해 큰 집을 장만했다. 한국으로 가면서 나는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었다. 안 그래도 옮기려던 참이었다. 버지니아에서 한국계 청년의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질문국세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민자도 아니고 총도 갖고 있지 않기에 그 청년의 심상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며 혹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와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나아가 한국계 미국인을 대표한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 삼촌의 초대는 반가움을 넘어 구원의 동화줄처럼 매겨졌다. 서울의 케이블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일한다는 모델 출신의 흉모는 삼촌보다 한 뼘은 더 키가 컸고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탤런트같이 예뻤다. 결혼식장에서 가지런히 드러내며 일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미모를 뽐내는 숙모 곁에 선 삼촌은 최강의 능력자처럼 보였다. 간혹 신랑이 키가 작고 인물이 없다며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그건 삼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에 불과했다. 삼촌처럼 잘나고 똑똑한 사람 흉모를 아내로 맞을 자격이 충분했다. 삼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앤 아버의 집에 만족하지 않았던 숙모는 뉴욕으로 가고 싶어 했고 급기야 짐을 챙겨 혼자 미국으로 떠났다. 그녀는 아마도 서울의 화려함과 복잡함이 그리웠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떠난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던 삼촌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니 뉴욕에 일자리를 구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촌과 그녀가 바라던 바가 현저히 달랐던 것 같다. 오래지 않아 삼촌은 맨하튼의 한 호텔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호텔 직원에 의해 발견됐는데 곧바로 숨을 거두었다. 삼촌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총을 쏘았고 주머니에는 유서가 들어있었다. 발견된 유서는 숙모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아주 길었는데 내용을 간추리자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친척들은 모두 치를 떨면서 가요했다. 할머니는 저런 놈이 어찌 당신 속에서 나왔냐 하면서도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끊임없이 기도문을 외우셨다. 외웠다. 물론 숙모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달랑 돈만 챙겨간 것으로 전해진다. 총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던 삼촌은 그 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뒀다. 나는 삼촌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여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삼촌 자신의 문제였는지,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던 가족이 삼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는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물음에 답을 들을 수 없어서 다행이기도 했다. 때로는 답을 듣지 않고 질문만 던지는 편이 훨씬 마음이 덜 무거우니까. 제발 등장 인물들의 행위와 삶의 과정을 통해 사고의 영역이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작가가 나서서 그냥 몇 줄의 언급으로 취급해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이와 삼촌, 제발 등장인물의 행위와 삶의 과정을 통해 사고의 영역이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작가가 나서서 그냥 몇 줄의 언급으로
수geb에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제이와 삼촌의 죽음은 내게 충격이었지만 트라우마를 익히진 않았다. 마음속에 간직한 좋은 기억이 힘을 발휘했고 때로는 슬픔을 이겨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쟁터가 아닌 삶의 터전에서 목격한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수한 죽음과 어쩌면 인사 정도로 나누었을 동료들의 죽음은 처절하게 나를 무너뜨렸다. 시진해일이라는 자연재해와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만든 원자력 에너지가 불러온 참사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목격했고 더구나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겉으로 티도 내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을 다 담고 견디죠. 소희는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에바도 눈물을 글썽이며 믿을 수 없어를 연발했다. 엄청난 죽음 앞에 무너진 이후부터 죽음의 얼굴들이 내 머릿속을 잠식했고 감정을 지배했다. 죽음에 있어서 사방팔방 널려있던 죽음에 관해서라면 나 아무래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단연 1등이다. 소설의 플롯 밑바탕에는 언제나 감동이 흘러야 한다. 감동과 긴장이 흘러야 한다. 그게 없으면 소설은 심심할 뿐이다. 작가가 늘어놓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그냥 헛헛하게 허공에서 맴돌 뿐이라면 어찌 감동을 주겠는가. 뭔가 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감동의 세계, 감동의 전율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소설의 플롯 밑바탕에는 언제나 감동과 긴장이 흘러야 한다. 그게 없으면 소설은 심심할 뿐이다. 작가가 늘어놓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그냥 헛헛하게 허공에서 맴돌 뿐이라면 어찌 감동을 주겠는가. 뭔가 사건을 통해 뭔가 긴박한 사건을 통해 뭔가 사건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감동의 세계, 감동의 전율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별풍선 200개를 쏴주신 프랑게님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 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